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죠? 저는 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뭘 배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왜? 그 배움의 양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저는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지금 한쪽 포켓도 아니고 주먹에 있는 조그만 개밖에 못 드렸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보면 1년 강의하면서도 이거 한 3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 순서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강의를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목조 나하고는 이상 안 맞나, 그러면 거기서 다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도와 약도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이죠. 바로 순간적으로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를 가지고 어딜 찾아가는, 바로 지도를 여러분한테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보물섬을 찾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어떤 강의에서 듣고, 금 한 보화를 줄까? 돈을 100만 불 줄까? 보물섬 지도를 줄까? 그럴 때 누구든지 제일 좋은 것은 금이 제일 빠릅니다. 바로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0만 불 돈을 은행에 찾아와서 써야 되고. 근데 이 지도는 뭔지 몰라. 그렇지만 지도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목조에 관계는 없지만 바로 목조 주택을 관심 있게 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이나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3, 40%는 앞으로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알고 싶다. 물론 학교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서 내 집을, 땅은 지금 충청도 어느 호숫가 옆에 땅은 한 300평 있는데 집을 하나 짓긴 지어야겠는데 목조로 해서 오신 분들, 물론 많은 정보와 그걸 아시겠지만 내 집을 짓는,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첨부 파일로 내 집 마련의 기본사항이라는 첨부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물론 물 위에도 집을 지어. 물도 땅입니다. 공중에도 집을 지어. 공중에도 땅입니다. 왜? 그걸 지상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대지에 있는 부분을, 대지를 어떤 대지를 선택할 거냐. 물론 지금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땅을 구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지의 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지는 진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진입이 되지 않는 땅, 지금도 바로 옆에 땅에 비해서 값은 3분의 1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땅을 뭐라 그러죠? 맹지라 그럽니다. 길에 접하지 않는 땅. 진입, 결국 길이 아니죠. 건축에서는 이것을 도로라 그럽니다. 길과 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의 도로와,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도로라는 정의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길은 내가 걷기만 해도 길, 오솔길도 길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정의를 갖고 있는 진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지에는 모든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전기, 통신, 급수, 배수 이런 종류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는 지금 한전에서는 어디든지 건축 허가만 해주면 다 넣어줍니다. 물론 통신도 따라가 줍니다. 급수는 지역에 따라서 상수도가 오는 지역이 없을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수는 오수정화조가 설치돼야겠죠. 이 과정에서 이 대지에는 이 오수정화조가 가장 큰 문제가 서울 근교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 남한강, 북한강 일부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는 이 오수정화조의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한 300~4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정화조가 200만 원 할 수 있는 정화조가 7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한번 뜯으시면 이 땅은 군사보호지역이냐 그린벨트냐 여러 가지 조항이 다, 상수도 보호지역이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혹시나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대지가 지적도를 가지고 그 대지가 분명하게 어떤 집과 집 사이에 있다든지 해서 그 대지가 분명한 게는 상관없는데, 어떤 이 밭이 우리 대지입니다. 이 산 밑에 이겁니다. 할 때는 필히 청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적공사의 청량도 있는데, 지적공사의 청량이 비쌀 경우도 있고 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 그 지역의 청량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청량을 하세요. 왜?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 땅을 사래. 길은 여기고 여기는 개울이에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600평이야.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참 땅이 좋아요. 개울 옆에. 가격도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소개를 하려고 지적도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청량을 했더니, 잘 보세요. 청량을 했더니 이것은, 이 계곡을 뭐라 하냐면 지적상에서는 국어라 그럽니다. 지적상의 국어가 땅 속에 들어와 있어요. 현장에서는 땅은 깨끗한 땅인데 지적상에는 그것이 국어입니다. 나는 여기다 집을 못 짓습니다. 내가 집을 못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무슨 농담을 했느냐면, 다음 홍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홍수가 와서 다행으로 국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서 한 100년쯤 있으면 바뀔지 몰라요. 아니면 당신이 다 파헤쳐가지고 국어를 옮기라 그랬어.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 이것이 땅이 어떤 인접된 계곡이나 인접된 어떤 지형 물에 있을 때는. 그래서 청량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대지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집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세요. 물론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 계세요. 하시지만 예산 계획이라고 그러죠. 첫째는
옆집에 지금 집 짓는데 한 70평 짓는데 우리도 한 70평, 그래도 한 72평은 더 지어야지. 나한테 맞는 집을 지었어요. 특히 이것이 전원주택이라는 부분을 갔을 때 90년도 초중반기 2000년 전까지는 전원주택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의 유행처럼 갔어요. 주말주택 비슷하게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나갔어. 전부 다 60평, 최소 60평이야. (60평) 주택은 우리 아파트는 80평입니다. 아파트 80평이 집은 60평이지만 밖에 있는 마당은 200평이야. 집 관리는 200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이 사는 집을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 거기 들어가니까 참 좋다. 남이 사는 집은 참 좋게 보입니다. 사진도 참 멋있어.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소모를 해야 돼. 그래서 집은 전원주택 집을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자기와 맞는 집을, 그것이 40평이 되든 45평이 되든 어떤 분은 30평이 되든 용도에 따라서 맞는 집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하고도 관계되지만 자기의 생활과 맞는 집을 해 주십사.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즐겁게 오래 그럽니다. 지금 현재 많은 60평, 70평짜리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살아보니까 청소하기 바빠. 주부가 힘들어요. 그 시골에 저 변두리에 뭐 파출부 와서 일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집을 하면서 예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맞춰나가라. 요 설계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첨부 파일 중에는 설계 계열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설계 계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방이 몇 개쯤 필요할 거다? 어떤 용도로 집을 쓸 거냐? 주말에 와서 살 거냐? 아니면 생활에 다 할 거냐? 애들이 올 거냐? 애들하고 같이 살 거냐? 그 용도에 따라서 이 설계가 바뀌어집니다. 설계에서는 규모, 집의 크기, 규모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면의 구성이 달라진다. 어떤 분은 거실과 주방을 와 식당을 한번 그냥 전체 오픈해서 한 공간 속에 하는 분을 요구하는 분은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부엌에 저 보이는 거 싫어. 부엌은 막아줘. 부엌은 더 뒤로 가 있어. 별도로 부엌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관념은 갖지 마세요. 내가 내 평생에 내 집을 하나 짓는 거는 내 몸에 맞는 집이야. 기성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집을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은 건축을 아니고 설계를 안 하셨지만 집은 바로 여러분들의 설계에 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한참 전 1900년 초기 중기에 프랭크 로드 라이트의 그 자기 친구 집을 설계를 하는데, 그 친구 집은 정말 한번 설계해 주고 싶다 해서는 그 친구 집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주는 겁니다. 6개월 살면서 그 집의 습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음식이 입맛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짜은 거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뭘 줘, 고기는 너무 많이 넣지만 마찬가지로 집도 하나에 우리에 맞는 집을 해야지 내가 집에다 맞추는 것은 우리 아파트 문화였어요. 우리도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음식만 찾아다니지 말고 옷만 찾지 말고 이제 집도 우리가 찾아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면 집을 그냥 누가 지어주는 집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다. 제가 모 대학 교수님 한 분의 주택 설계를 해드리는데 이번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목조를. 그래서 그 교수 이름을 대면 잘 아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6,000평 과수원을 사가지고 퇴임도 전인데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과수원으로 내려갔어. 왜? 자기는 10년만 과수원 생활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집을 설계를 처음에는 본인이 해왔어요. 연필로 그냥 이렇게 하지. 여기 방 있으면 이건 어떠냐. 근데 그 집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보고 저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게 거실인데 거실 통로를 뒤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은 거실 통로를 앞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아니고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부의 카운터였습니다. 위치가 제천인데 이 주부가 부엌에 서서 이 유리를 통해서 이 창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산을 볼 수 있는 딱 그거 요구해. 다른 건 없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루 생활에서 한 30% 이상을 여기서 보낸다. 여기는 카운터 중에는 낮은 카운터에 있어서 앉도록 돼 있어 전화도 받고 간단한 메모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책상이 있어. 하나의 이 부엌이 생활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전망을 이 부엌 위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데크가 밖에 있는데 데크를 크게 하면서 지붕을 씌운 이유가 밖에서 과수원에서 일하고 올라와서는 식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중참 모든 식사는 저녁만 아침만 여기서 하지 낮에 모든 먹는 거는 이 지붕이 덮여져 있는 실외 공간에서 하고 여기에 화장실이 외부 화장실이 있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서 만드는 거다.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설계에 따라서 그런 평수가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설계에 맞춰서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방법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공사를 직영공사가 있고 직영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 몇이 데리고 직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조는 됩니다. 목조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자재를 자기가 구입해오고 모든 걸 하면서 그렇지만 시간은 한 30% 더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은 좋아질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듭니다. 왜?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더 좋은 걸 자꾸 쓰게 돼.
그 다음에 공사 방법은 반지경. A라는 아는 사람에게 이 골조를 맡겨요. 골조만 해주세요. 그래? 골조 하는 데는 재료값 다 해서 한 120만 원 내놓으십시오. 110만 원 주세요. 네. 어디까지 박해를 뭐 마감까지 할까요? 지붕 싱글을 붙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골조 마친 이후는 골조가 마치면 다음 뭐 합니까? 다음 단계는 단열재 넣고 전기 설비하고 석고보도 붙이고 그다음 인테리어 페인트 벽지 바르고 이런 건 자기가 하는 거다. 왜? 나는 목조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건 잘 알아. 나 다른 빌라도 지어봤고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반지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도급입니다. 자, 이 집 다 해주세요. 얼마? 1억 5천, 2억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점이라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차이. 지경은 여러분 자신이 이만한 지식을 좀 갖춰야 됩니다. 장점은 자기가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어. 방 옆 벽 조금 늘어. 옮겨. 재료 이거 말고 저거. 이러다 보면 공사기가 길어지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지경은 주요 부분만 골조만 도급이 나갑니다. 전기, 설비, 주요 부분만 도급식으로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뭐 마감 정도에 가서는 뭐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골라서 하는 부분이다. 도급은 완전한 설계와 시방이 없이는 항상 문제점을 갖고 옵니다. 결국 싸웁니다. 야, 이거 했어? 이거 아니고 나는 이런 줄, 검이 붙은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노란색이 아니고 이 색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일반 대형 건축물이나 큰 건물은 설계 도면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방서가 따라가고 해서 그 계약 조건이 따라가는데 설계 도면 한 10장, 5장, 몇 장 가지고는 사실은 이 도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하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도급을 해서 완전히 머리를 개운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설계를 완전하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 시방도 완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지경, 반지경, 도급으로 하시는 방법제에서 보통 처음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 교육을 마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반지경을 조금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반지경을 하면서 또 하나는 건축 진행 자체는 이런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내용적으로는 준공 검사까지를 하고 건축에 필요한 서류 같은 준비를 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모든 도면과 각종 각종 보증서, 필증 이런 것은 하나의 바인더에 의해서 철을 해서 갖고 계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던가요? 제가 카나다에서 살던 집이 처음에 이사 들어갔더니 88년 된 겁니다. 목조주택이죠. 88년 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 주인이 나한테 이사 가면서 이런 튜브를 하나 주고 갔어요. 요만한 건데
열어서 보니까 이 집 설계도면 허가도면이 나오더라고. 끝이 노랗게 돼서 막 부셔지는 허가도면을 주는 거예요. 그걸 청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청사진은 이 색깔의 그림이 하얀 줄이었어. 그 청사진이 나오는 거야. 보니까 그 당시에 1907년인가 10몇 년, 18년인가 그 당시에 시장, 밴쿠버 시장 도장이 탁 찍힌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골동품이죠. 그게 쓰이 골동품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자체가 골동품이야.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 도면을 표구를 시켰어요. 창호지로. 다시. 딱 해서 다시 이걸 박스에다 만들어가지고 놔뒀다가 다음 주인한테 이 집을 부술 때는 그 부수는 그 속에다 넣어서 같이 부셔주세요. 그랬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 한 150년, 지금 벌써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인데, 110살쯤 된 건데, 지금도 가보면 앞으로 한 50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훨씬 먼저 가서 기다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집이 부셔져가지고, 어떻게 할 때 그 도면도 그 집 속에 같이 들어가서 부셔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서 이 건축 진행 이 모든 도면을 정리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 시공 과정의 사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집을 파실 때라도 새로 집을 사시겠다는 오는 분한테 자, 이 집 보세요. 이렇습니다. 공사할 때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가 우리의 집들은 아파트라는 단순한 재산 가치 속에서의 그냥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집이 공간이 아니고 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됩니다. 집은 절대 건축물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집은 가정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지 건축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집을 건축물 속에서만 살고 있다. 첫날 제가 개강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조주택의 전망, 현황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 전망이라는 얘기보다도 몇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첫째는 현재 약 작년 기준에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 목조는 아닙니다. 주택이. 일본은 단독주택이 30만 호를 짓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지금 10,000호 정도입니다. 30분의 1이죠. 정부에서도 지금 단독주택의 비율을 계속 올립니다. 지금 현재 한 3%가 안 됩니다. 3%, 4%입니다. 전체 주택 수에. 나머지는 다 아파트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한 15% 가까이 빌라나 중층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2020년까지는 20% 이상을 단독으로 바꿉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는 자꾸 단독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판교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단독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외국 같으면 90%가 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차츰 목조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단독뿐 아닌 이 목조가 3층 또는 4층까지 공동주택이 서서히 활성화될 거로 봅니다. 특히 지금 근래에는 강원도의 평창에도 그러고 지금 함양에도 작업을 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 6 프로젝트가 한 150 내지 200세대가 골프장 주위로 지어집니다. 약간 빌라 형태 같은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서울 근교는 아직은 제한 속에 있지만 많이 풀리면 서울 근교의 아파트 골프장 근처에 많이 지어집니다. 그것은
내 집이라는 자체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전망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술자들이 지금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일본에서 아시아 목적건축 포럼이라는 9개 나라에서 모여서 하나의 심포지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현황을 이렇다. 지금 다른 나라도 똑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기술자의 양이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목조 건축이 기술자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화, 산업화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조주택은 앞으로는 단순한 경골목 구조에 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과 이 경골과 같이 합해지는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그 관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교육이 바로 아마도 금년에 200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그 한옥에 대한 전통 한옥에 대한 교육이 다시 이 강좌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만은 그 강좌와 그 다음에는 이 경골목 구조와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새로운 현대 한국 목조주택이라는 그 형태로 설계사무소나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목조건축은 필수적으로 우리 산업 쪽에, 우리 건축계 쪽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이것이 시장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행하게도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또 외국에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국에서의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외국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거를 배워야 됩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좀 구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키아드의 이 교육 과정에 또 다른 그 목조건축 2회 2라는 쪽에서 열리더라도 또 한 단계 위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4차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정말 열심으로 해주신 데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교육의 마지막 종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다 받지 못했고,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또 통화를 나누면서 그 성과는 다시 이 공지사항부에 올려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강의랑 관계없지만 저 앞에서 저를 지금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자, 감사했습니다.